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쩌면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직 제 딸 서연이를 위해서만 숨 쉬고 살아왔으니까요. 서연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정말 간신히 서연이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35이었고 주변에서는 고령 임신이라며 온갖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나던 그날, 그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생생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서연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혼자 들어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딸 벌써 이렇게 의젓하고 대견해졌구나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고 선생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도대체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턴 잘할게요. 그 작은 목소리에,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이의 학교 생활에 제 인생 전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고 방과 후에는 학원 스케줄을 분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알아내기 위해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었고 서연이가 공부하는 동안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서연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레슨, 미술학원. 주말에도 단 1초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서연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 서연이가 벌써 중학생인데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데요. 그리고 서연이가 학원 끝나고 배고파하면 어떡해요? 제가 데리러 가면 차 안에서 따뜻한 간식 먹을 수 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도 딸을 세상 무엇보다 아꼈으니까요. 다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저처럼 서연이에게 제 인생 전부를 바칠 수는 없었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는 서연이가 명문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입시 설명회를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정보를 혈안이 되어 수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입시 카페를 샅샅이 뒤지며 전략을 세웠고 서연이의 내신 관리를 위해 시험 기간에는 제가 직접 문제집을 달달 외우다시피 풀어보며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는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딱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지금껏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노력과 눈물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지독하게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잠들었고 주말에도 학원과 스터디 그룹으로 집에 거의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공부하는 동안 야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면 비싼 영양제를 아낌없이 챙겨주었습니다. 고3이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살벌하고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했고 저도 그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렸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는 제가 직접 수험생 식단을 영양사처럼 짜서 매끼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고 서연이가 단일도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집안 분위기를 항상 조용하고 평화롭게 마치 절같이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식탁에 앉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별로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직접 가서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양념에 하루 종일 재웠다가 온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 공들여 졸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 새벽부터 됐어요. 엄마 괜히 말했어요. 그냥 먹을게요. 서연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니 역겨운 듯한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단 1초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서연이가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저런 걸까?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거칠게 벌컥 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왜 30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친구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미안해, 서연아, 오늘 차가 심하게 막혔어. 그럼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대체 뭐 하는데? 그런 것도 못 챙겨요? 정말?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는 서연이 수능 원서 접수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연이가 좋아한다던 그 빵집, 평소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달려가서 소보로빵을 사왔는데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알았어요, 엄마. 다음부턴 제 시간 좀 제대로 지켜주세요.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정말 한참을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연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던 소보로빵이 차갑게 식어가며 들려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서연이는 다행히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저는 서연이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하며 목 놓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부끄럽게. 서연이는 민망해하며 제 눈물을 대충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어딘가 너무나도 차갑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연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노트북, 전자사전, 옷, 침구. 서연이가 기숙사에서 단 1초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 혼신의 힘을 다해 신경 썼습니다. 입학식 날 서연이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수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컸구나. 내 손을 완전히 떠났구나. 그날 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서연이가 없는 집은 텅 빈 무덤 같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연이는 한 달에 고작 한두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밥만 후다닥 먹고 금방 나가곤 했습니다. 엄마, 나 금요일에 집 갈게요. 그때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 50만 원? 그게 엄마, 교재 사야 하고, 친구들이랑 MT도 가야 하고, 옷도 사야 한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주신대요. 저는 결국 서연이가 원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서연이는 용돈을 받고 나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자는 제 간절한 제안은 늘 다음에요. 엄마 약속 시간 늦었다니까요. 라는 차가운 말로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서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준비하세요. 걔도 부담스러워할 거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온 정성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왔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서연이와 남자친구는 고작 30분만 있다가 나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음식 맛있어요. 담아갈게요. 서연이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몇 가지만 대충 담아서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득 차린 식탁을,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서연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교환학생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완전 왕따잖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늘릴 겸 해서요. 서연아, 그런데 그게 돈이 정말 많이. 엄마, 나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거로 안 돼요? 그건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고. 미래를 위해서요? 엄마, 유학이 바로 내 미래를 위한 거라니까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다 흔쾌히 보내주시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저는 결국 서연이의 유학 비용을 다 대주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아둔 적금을 통째로 깨고 남편에게 무릎 꿇듯 사정해서 돈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서연이가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저는 또 목 놓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요? 1년 후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딸 외국 가면 너무 보고 싶잖아. 엄마, 진짜 제발 좀 그만 울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까요. 서연이는 심하게 민망해하며 빨리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서연이와는 주로 메신저로만 연락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연이에게 애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서연이의 답장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 후에 왔던 답장이 나중에는 며칠씩, 일주일씩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차가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숨이 막힐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서연이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훨씬 성숙해 보였고 외국에서 지낸 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서연아, 엄마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네. 그런데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집에는 내일 갈게요. 뭐,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엄마,
1년 동안 못 만난 친구들인데 어쩌라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는 짐만 제게 던지듯 맡기고 친구들과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끌고 완전히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서연이는 취업 준비로 더욱 바빴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자기소개서를 밤새 봐주고 면접 준비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면접 예상 질문을 샅샅이 찾아보고 답변을 함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우리 저녁에 외식하자. 엄마, 미안한데 오늘 회사 선배들이 저녁 사준대요. 다음에 먹어요. 또다시 다음이었습니다.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취직 후 서연이는 더욱 바빴습니다. 회식도 끊임없이 잦고 야근도 많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위해 반찬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회사 근처까지 직접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회사까지 왜 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서연아, 내가 바빠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엄마가 엄마, 나 혼자서도 잘 먹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완전 창피하니까 다음부턴 절대 오지 마세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정말 한참을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연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대는 회사 선배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 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완벽하게 준비할게. 상견례 날 저는 온 정성을 다해 제 인생을 걸듯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한복을 새로 맞춰 입고 예물도 혼신의 힘을 다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한복을 입으셨네요. 요즘은 다들 정장 입던데 좀 이상하시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창피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서연이를 최대한 도우려 애썼습니다. 예식장 알아보고, 청첩장 문구 고르고, 하객 리스트 정리하고. 하지만 서연이는 늘 제 의견을 매몰차게 무시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촌스럽게. 엄마,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완전 옛날 스타일.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신경 끄세요. 결혼식 날, 저는 혼자 구석에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은 화려하고 엄청나게 많았지만 우리 쪽은 처참하게 한산했습니다. 서연이는 신랑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저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알지? 네, 엄마 알아요. 그런데 지금 빨리 가야 해요. 비행기 시간이. 서연이는 제 품에서 거칠게 빠져나가 떠났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더욱 바빴습니다. 저는 가끔 서연이에게 전화했지만 서연이는 늘 바쁘다며 빨리 끊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예요. 엄마, 지금 장 보러 가야 해요. 엄마, 남편이랑 외출 준비 중이에요. 늘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1년 후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서연이는 차갑게 괜찮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직 초기라 불안정해요. 나중에 안정되면 오세요. 그래도 엄마가 지금 갔어.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요. 남편이 다 완벽하게 챙겨줘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는
매일 서연이에게 애타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엄마, 산후조리원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엄마,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줘요. 엄마는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도와주세요. 출산 후 서연이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고 싶었지만 서연이는 면회 시간이 짧다며 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멀리서 오지 마세요. 제가 퇴소할 때 바로 집으로 갈게요. 결국 저는 손녀를 보지 못한 채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연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녀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요?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됐네. 저는 서연이를 도우려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정성껏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이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손으로 하지 마세요. 엄마,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요. 엄마가 할 필요 없어요. 엄마, 밥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먹을게요. 엄마 음식 별로예요. 일주일 후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세요. 남편이랑 제가 완벽하게 잘할게요. 서연아, 그래도 아직. 엄마,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쓸쓸히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저는 서연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서연이는 늘 바빴습니다. 엄마, 아기 재우느라 바빠요. 엄마, 지금 수유 시간이에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무참하게 흘렀습니다. 손녀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손녀를 위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금반지와 비싼 옷을 아낌없이 샀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직 준비 중이라니까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엄마, 괜찮아요. 업체에서 다 완벽하게 해줘요. 저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저는 구석에 쓸쓸히 앉아 서연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랑 쪽 가족들은 화려하고 엄청나게 많았지만 우리 쪽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서연이는 신랑 부모님께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서연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왜? 엄마, 그건 신랑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훨씬 많아서요. 육아도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돈도 엄청 지원해 주셔서요. 엄마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저는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네. 엄마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오버하니까 오히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웠다고? 내 엄마는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제 일정을 전부 다 관리하려고 했잖아요.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엄마 눈치 보느라 숨 막히게 힘들었어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 엄마가 바라는 게 뭔지는 아는데, 제가 바라는 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저를 키운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엄마. 엄마는 저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엄마는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 거예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걸 저를 통해 이루려고 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제 딸을 엄마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 딸이 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아, 엄마, 이제 그만 희생하는 척 하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건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놓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이가 한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집착, 대리만족, 오버, 부담스러웠다. 그동안 제가 서연이를 위해 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하얗게 센 머리, 깊게 주름진 얼굴. 나는 누구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라는 정체성을 빼고 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5세 저는 밝게,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취미 활동하던 사진. 내가 이렇게 활짝 웃었었나?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 언제부터 제 자신이 아니라 서연이 엄마로만 살게 되었을까요? 앨범을 넘기며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친구들.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낳고 나서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이를 돌보느라 바빴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미. 저는 서예를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서예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졸업 후에도 취미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낳고 나서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꿈. 저는 작은 서예 교실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제 작품도 전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서연이를 낳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 자신.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저는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사는 것만 생각했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민수야, 오랜만이지. 어머,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얼마 만이니? 한 20년.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서연이는 잘 지내. 그냥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었어. 친구는 놀란 듯 했지만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한번 만나자. 다른 애들도 불러서. 정말. 그래, 좋아. 일주일 후, 저는 2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뭐가? 예전에는 항상 밝았는데 지금은 뭔가 지쳐 보여. 그런가? 응,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는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서연이는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서연이가 저를 멀리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응,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서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 잘못이야? 너는 딸을 사랑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랑이 집착이었대.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어. 친구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거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라고. 그 말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나는 아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 근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우선 우리랑 자주 만나자. 그리고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다시 해봐. 그날 이후 저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등산 동호회 있는데 같이 가볼래? 등산. 나는 등산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 우리 모임은 초보자도 많아. 천천히 걷는 거니까 부담 없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첫 등산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도 없고 숨도 차고. 하지만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펼쳐진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서연이만 바라보고 살아서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등산 동호회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늘었고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첫 산행 때보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붓을 잡으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글씨도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서예를 했습니다. 서연이 생각이 날 때마다 붓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그리울 때마다 먹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 글씨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등산 동호회 친구가 제 서예 작품을 보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쓰시네요. 혹시 전시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까워요. 이렇게 잘 쓰시는데.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사 구한다던데 한번 지원해보세요. 저요? 강사를. 네.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 주었고 저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설명이 정말 쉬워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수강생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아니라 서예 선생님으로서. 몇 개월 후 저는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꾸준히 연습하니 점점 몸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하면서 제 마음도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에게 집착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지만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연이는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요가 수업이 있는지, 서예 강의가 있는지, 등산 모임이 있는지,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 제 삶이 생겼습니다. 서연이가 없는 제 삶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딸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딸 버리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찾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도 너도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서연이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응, 엄마는 바빠. 오늘 요가 수업 있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엄마가요? 응, 왜?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엄마가 친구들 만나고 요가한다는 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네, 근데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잠깐만 일정 봐볼게. 저는 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토요일은 등산 있고 일요일 오후는 괜찮네. 일요일 오후에 갈까?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이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할 때 가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서연이 집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냈어. 요즘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 서연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묻고 서연이가 짧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그래. 내 표정도 밝아지셨고, 뭔가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서연아,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집착이었어. 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 거였어. 엄마, 그건. 괜찮아. 이제 엄마도 알아. 그리고 이제는 달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서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깨달을 수 있었어. 고마워, 서연아. 저희는 서로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이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서연이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예 선생님으로, 요가 강사로, 그리고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러 갑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 일정에 맞춰서 도울 수 있을 때만 돕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첫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둘째 병원 가야 해서요. 내일 오후. 잠깐만. 저는 제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는 서예 강의가 있는데 3시 이후는 괜찮아. 아, 그럼 3시부터 오실 수 있어요? 응, 그럼 3시에 갈게. 정말요? 엄마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는 괜찮아. 가서 첫째 봐줄게. 너는 둘째만 집중해.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서연이 집에 갔습니다. 첫째 손녀는 제가 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미, 그래, 우리 예쁜 손녀, 오늘 할미랑 놀자. 저는 손녀와 놀아주고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 사이 서연이는 둘째를 돌보고 잠깐 쉴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 힘들 때 말해. 엄마가 도울 수 있을 때 올게. 엄마, 근데 너무 자주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일정 있으시잖아요. 알아, 걱정 마. 엄마도 바쁘니까. 예전과 달리 저는 서연이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제 일정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응,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조심히 가세요, 엄마. 그래, 힘들면 전화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했습니다. 적당한 거리,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서로 그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요가 강사로서 더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고 서예 작품으로 지역 전시회에도 출품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는 매달 다른 산을 오르며 전국을 다닙니다.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다녀왔고 올해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보며 자주 말합니다. 당신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진작에 당신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들었을 거야. 그래도 당신이 서연이한테만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당신이 정말 불행해 보였어. 나도 알아. 그때는 나도 불행했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이제는 행복해, 진짜로.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행복해서 기뻐. 서연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엄마, 오늘 둘째가 첫 걸음마를 했어요. 어머, 정말. 영상 보내주어. 네. 엄마, 너무 귀엽죠? 그러게 우리 손녀 진짜 귀엽다. 엄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는 오늘 등산 갔다 왔어. 북한산 100군데까지 올라갔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주더라. 와, 엄마 체력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애들 키우느라 운동도 못해요. 시간 나면 해. 엄마가 애들 봐줄 테니까 가끔 운동하러 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럼 엄마 일정 맞춰서 미리 말해줘. 서연이는 이제 저에게 부담 없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정에 맞춰 도와줍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손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 어서 와. 손녀들은 제 집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간식을 먹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좀 누워도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럼 푹 쉬어. 서연이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녀들과 놀면서 서연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우리 딸. 하지만 이제 저는 서연이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봅니다. 1시간쯤 지나 서연이가 깼습니다. 어머, 제가 잠들었네요.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피곤했구나. 네, 요즘 둘째가 밤에 자주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힘들겠다. 그럴 땐 남편한테 좀 맡기고. 너도 쉬어야지.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빠서요. 그래도 육아는 둘이 하는 거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서연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좀 쉬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와.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이가 떠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손녀들 보니까 좋지. 그럼 너무 그래도 예전처럼. 매일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네. 응, 가끔 보니까 더 반갑고 좋더라. 매일 보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제 요가 수강생 중 한 분이 수업 후에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딸이 있는데요. 요즘 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해줘도 딸이 싫어하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딸이 좋아할까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혹시 딸이 원하는 걸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해줬어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연이에게 집착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욕심이었던 거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딸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근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을 위해 사는 것만 생각했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찾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선생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늦은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분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저는 60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젠 늙었다고 생각했을 나이지만 지금의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가 강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늦깎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신, 글 정말 잘 쓰네. 책으로 내도 되겠어. 남편이 제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그럴까? 근데 누가 읽을까? 읽을 사람 많을 거야. 당신처럼 자식한테 매달려 살다가 자신을 찾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겠지. 저는 용기를 내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몇 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네요.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놓인 것을 보았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책을 냈구나. 서연이는 제 책을 읽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 책 읽고 엄청 울었어요. 그래. 네,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만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래, 맞아. 엄마가 널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지. 엄마, 이제는 다 괜찮아요. 우리 관계도 좋아졌잖아요. 그치, 고마워. 서연아.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애들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애들한테도 정말 좋은 거야. 제 책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독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딸한테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서연이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보러 가고 가끔 제 집에 놀러 옵니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요가 강사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녀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서연이를 믿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다 컸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응, 나도 알아. 당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였어.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래, 당신 이제 정말 아름다워. 뭐가?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얼굴도 아름다워 보여.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줬어.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늘 서연이 걱정에, 서연이 일정에, 서연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전의 사랑은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소유하려 했고, 서연이의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고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60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맞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희생하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다. 서연이가 그날 했던 말. 엄마, 그만 희생하는 척 하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엄마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다. 좋은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좋은 엄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서연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는 나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씨앗이 땅속에서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싹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이제 햇빛을 향해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꿈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